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범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 또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1시간이 넘는 이 웜의 신박을 오늘도 어제 영상이 13,800 조회수가 넘어가는 걸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이 지루할 수도 있는 얘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성공의 가장 큰 원칙 단어는 컨시스턴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웜의 신박을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우리 최밀턴 여러분들은 참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성 있게 늘 이렇게 웜의 신박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아마 소망하셨던 것들 웜의 신박 댓글에다가 주식으로서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을 적어 주시는데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댓글 몇 개 쭉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지우는 게 좋습니다.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는 일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좋은 글이 있어 올려봅니다. 전문인과 최밀턴 인생 선배님들 덕분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지혜를 얻어갑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김만구님이 요즘은 웜의 신박에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듬뿍듬뿍 뿜어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3억이 안 되면 상담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자금하고 상관없이 저희 회사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오후 3시 반 정도면요. 3시 반에 거의 늘 상담을 진행하니까요. 근데 자리가 좀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 회사 대표 전화로 전화 주셔서 우리 조재한 차장 통해서 약속을 잡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전문인 같은 어른이 없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이 전무님을 좋아하는 게 선구자적인 성품과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인품 때문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애들 데리고 놀러와라 식사하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조상님들께서 24절기를 퀀트 분석하신 거다. 완전 찰떡 표현이시네요. 7월 퀀트 따라하기 해서 4.2% 수익 냈습니다. 그 따라하신 우리 지피지기 님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퀀트를 믿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퀀트 8, 9는 쉬니까 또 쉬면 쉬는 대로 퀀트를 믿고 한번 쉬어보시고 그리고 퀀트가 9월 말부터 또 들어가니까 9월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이 퀀트에서 꽤 수익이 날 거다 생각합니다. 채설리를 통해서 초보인 제 투자 마인드에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채설리 인턴 과거 자료들을 틈틈이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좁은 시야로 투자를 해서 제자리 걸음만 해왔다는 걸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산업 흐름 속에 숨어있는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해 더 넓은 시야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들어오신 인턴분들은 지금은 계력장에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번에 4월 8일 그 관세폭탄 전후로 저희 어스 인턴십에 어떤 자료들이 올라왔고 거기 보면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터부터 해서 MP 변경 내역 그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좀 시장이 불안할 때 MP는 어떻게 저희가
가져갔는지. 작년 12월 3일 것도 한번 보세요. 계엄 사태 때. 그 계엄 사태 전후로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MP를 관리를 했는지. 그 계엄 사태 때 보면 조선방사 막 급락할 때 오히려 저희가 그 조선방사를 더 많이 채우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다음 달까지 9월 달까지는 지난 1년치 과거 자료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과거 자료 쭉 보시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걸 이런 관점에서 저 가격에도 들어갔었구나. 그런 거 쭉 한번 보시면 엄청난 공부가 되실 겁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크레딧 신용이 목숨과도 같다 하듯 WB께서도 신용으로 지금의 전설이 되신 것처럼 박전무님께서도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신용이 무엇인지 지금처럼 계속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먼 훗날 찾아뵐 수 있게 될 수 있을 때까지 변함없는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여러 유튜버에서 8, 9월 빠진다고 하던데 꼭 이러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던데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요즘 저도 다른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는지 계속 보는데요. 요즘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죠? 이번 8, 9월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비슷해져서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대비를 하면 또 크게 안 빠질 수가 있는데 일단 신용잔고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용잔고가 되게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생적 어떤 강한 이슈가 없으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뭔가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부터 다 어떤 외생적 변수는 우리가 예상을 못했었잖아요. 트럼프가 그 45% 관세 들고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레버리지 포지션은 다 줄이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세제 개편안으로 코스피 4% 빠지던 날 모닝브리프와 몸의 신박에서 듣던 칭찬받던 종목들 사자의 심장으로 몇 주씩 담아봤는데 역시 강세장의 강한 주식을 픽해야 함을 말씀하신 부분 리스펙합니다. 늘 파란색이던 내 계좌가 빨간색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캐시라떼님 고수 다 되셨네요. 이제 매일 좋은 인문학 강의와 금융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자,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27대인데 이때는 대부분 인플레이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주가는 떨어집니다. 현금 자산 가치의 방어 목적으로라도 주식에 들어가면 주식시장은 빠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메커니즘일까요? 타임렉의 문제일까요? 주식이 아니라 채권 시장을 거쳐서 주식 시장으로 오는 것이 순리일까요? 네,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하나 약간 좀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돈이 많이 풀려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산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자산 인플레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어제 경제랑 주식이랑 이게 왜 다르게 가는가를 설명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잖아요. 제가 언젠가부터는 주가가 경제에 선행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주가에 후행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지 하실 수가 있는데 경기가 돌아설 거를 미리 주가가 알고 올라간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의 효과 때문에 경기가 후행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제 판단에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경기가 좋아질 걸 알고 먼저 올랐네.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부의 효과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의 효과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나치게 과열, 이 자산가, 돈을 벌었으니까 또 막 집 사고 주식 사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과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과열이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하드랜딩에 오게 되면 중앙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보험성이 아니라 경제를 약간 쿨다운 하기 위해서 또 금리를 올리게 되죠. 금리를 올리게 되고 지금의 페드처럼 타이트닝을 합니다.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하죠. 장기적으로 보면요, 돈은 풀 때는 이만큼 풀고 긴축한다고 할 때는 요만큼 줄이고 그러다가 또 경제가 무너진다 어쩌고저쩌 하면 또 돈 이만큼 풀고 그 다음에 긴축할 때는 요만큼 줄이고, 그래서 연준의 대차제표 자산 보면 뭐 지금 7조 한 7.8조 달러 한 되어 있죠. 한 8.9조 거의 9조 달러 갔다가 그런 식으로 돈을 푼 만큼 다시 다 회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왜 옛날 수준까지 안 떨어지냐면 그만큼 돈을 흡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흡수할 수가 없어요. 미국 정부랑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만큼의 달러를 어떻게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다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명분으로 코로나 같은 게 생기면 아 그래 돈 필요하지 하면서 또 돈을 쫙 찍어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앨런 머스크가 우리가 작년에 1조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이자를 냈습니다 하는데, 그 이자가 10년 전에 발행한 국채 이자가 만약에 지금 막 돌아온다고 했을 때 10년 전에 1달러랑 지금 1달러랑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갚아야 될 1달러랑 지금 갚는 1달러랑은 그 돈의 가치가 그동안에 또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실질 부채 자체는 우리가 느끼는 그 명목 부채만큼 우와 1400조나 뭐 이러는데, 미국이 왜 저렇게 돈을 찍어낼까? 결국 인플레이션은 미국 같은 채무국한테 유리한 거죠. 채무자, 채권자, 인플레이션이 오면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 버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뭐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었죠. 고등학교 친구인데 대학교 하숙하면서 빌려줬던 돈인데 그걸 갖다가 30년 지나서 세희가 그때 너한테 30만 원 빌린 거 있는데 하면서, 그래 지금 30만 원 갚으면 그때 30만 원하고 지금 30만 원하고 돈의 차이가 그죠? 훨씬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거품일 때 조심하고요. 거품일 때 항상 이게 박살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금리를 확 내리고 돈을 찍으면서 결국은 자산 가격을 들어 올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페드 푸시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22년도에는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그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요. 그 나라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폭등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자산가들은 완만하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폭등을 하면 왜 폭등을 하면 안 되냐면요. 자본주의의 이 전체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이 1%가 밑에 50%, 70%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네 하면서 봉기가 일어나면 그게 공산주의 혁명 이런 거잖아요. 자본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물가 폭등을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우리가 1%, 10%의 자산가들이 그 전체 부를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 50%의 부가 어떻게 보면 뭐 노동 가치서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 자산가들이 많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거창하게 길었는데요. 2008년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 페드가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며 첫 금리 인하에서는 조금 물러서 계시다가요. 금리 인하가 완결됐다 싶을 때부터는 앞으로 올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대비해서 일단 핵심 우량 자산에 무조건 질러야 됩니다. 퇴근 후 샤워하면서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꼼꼼히 듣고 있어요. 재미있게 주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재미있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생일이 8월 23일이라서 더위를 많이 타는 저는 제 생일만 기다렸거든요. 제 생일만 지나면 항상 선선해졌어요 라고. 근데 요 몇 년간은 그 콘트의 확률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9월까지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추석 때도 그죠? 어떨 때는 되게 덥기도 합니다. 자, 조성님 입추 콘트라 노 축구 세러머니 등등 재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는 요즘이네요. 싸게 사고 기다려서 수익 보는 것보다 추세 타고 수익 내는 게 제겐 심적으로 훨씬 어렵네요. 맞습니다. 이 추세 매매하는 게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로봇주를 들고 있다가 양도세 이슈로 내려앉을 때 손절했다가 지금 약간 높은 위치에서 다시 잡았는데 이게 리스크 회피를 위한 잘한 행동인지 모르겠네요. 완전히 트레이딩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선수들이 있는데 내가 트레이딩에 정말 고수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도 딱 보고 있다가 시장에 있어서 강한 놈 들어갔다가 당일치기 하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를 샀는데 이 로봇주가 됐다 뭐가 됐다. 이 회사는 3년 뒤에 얼마 갈 거야. 이 회사가 지금 100불인데 3년 뒤에는 1000불 갈 거야. 아니면 500불 갈 거야. 200불 갈 거야. 200불만 가도 100%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확신 없이 양도세 이슈 이런 걸로 빠지면 손절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사고 그러시면 요즘 같은 장에서는 계속 좀 엇박자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로봇이나 이런 테마주를 또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번 4분기에 11월, 12월, 내년 1, 2, 3 그때는 하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언제든지 월카가 한번 쏟아질 수 있는 요 수준에서는 손절을 하신 거는 잘하신 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딩 하러 들어가셨다면. 근데 굉장히 고수들의 영역이고 굉장히 피곤한 매매를 하고 계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3월 반신반의하면서 인턴 프로그램 시작했는데 돌아보니 혼자서는 생각도 못할 수익을 올렸습니다. 차트제 정석도 수강하고 대부분의 영상과 자료를 보고 공부하셨네요. 그럼에도 MP 변경을 보고 있으면 당혹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민하다가 실전 포트폴리오 2기를 신청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 실전 포트폴리오나 이것도 그 우리가 지금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 1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든지 한 6개월 하셨는데도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해볼 만 하실 겁니다. 산책길에 남편이 그러네요. 모닝브리프에서 전무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데 이젠 예전처럼 꿈과 희망을 쫓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믿을 건 실적뿐이다 이러면서 그동안 꿈을 쫓는 투자 땜시 수업료를 너무 많이 냈다고 합니다. 아유, 남편이랑 앞으로 채밀턴 공부 같이 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늘 바라는 우리 채밀턴 분들의 모습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렇죠? 산책하시면서 배우자랑 아니면 가족들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주식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깨달아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꿈과 희망을 쫓는 투자하시는 분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봇 얘기도 하셨지만 꿈과 희망만으로 투자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 꿈이 많이 반영됐을 때는 되게 비쌀 때죠. 그러면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떨어지면 박살나거든요. 미국의 그 꿈을 쫓던 지금 수익이 나기 전에 로블록스나 팔란티어나 뭐 다 80% 빠졌잖아요. 그죠? 그 80%를 빠질 때 나는 이 주식 정말 좋게 보는데 와 10,000원짜리가 2,000원 갔네. 너무 고마워. 나 요즘 월급으로 계속 나는 살 거야. 이 정도 확신이 있으시면 해도 되는데 10,000원이 8,000원 됐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그렇다면 그거는 하면 안 되고요. 꿈과 희망을 쫓더라도 확실하게 정말 컨빅션이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 꿈과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방송에서도 그 외생적 변수에 지금은 좀 줄이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분도 확신이 없이 그냥 꿈과 희망만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들 들으시면서 잠드세요. 혼자 돈 다 쓸어 담아야지. 크크크. 우리 초코등대의 하늘보기님이 재밌게 적어주셨습니다. 입추에 퀀트를 대입하는 대표님이 밑에 빵 터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보니까 우리는 퀀트 민족이에요. 동의보감만 보세요. 그 동의보감도 전부 퀀트예요. 그죠? 요런 열병이 있었을 때는 이런 걸 쓰고 이럴 때는 쑥이 잘 뒀더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또 체질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사체질이 아니라 요즘은 뭐 팔체질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보면 퀀터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온 경험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뭐를 쓰고 우리는 분명히 퀀터에 강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한투자에 랩 투자하고 한 달 만에 환매 받았어요. 네. 신한투자 저희도 이 7월 초에 막 설명회 했던 것 같은데 벌써 그 목표 전환형 달성을 했다고 이번 주 초에 저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신한투자는 제가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모집을 해서 8월 한 셋째 주부터 넷째 주부터 운영을 합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아마 다다음 주에 다시 신한투자 목표 전환형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한투자가 5천만 원 이상인가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제가 5년 전 처음 주식을 접하고 사팔 해보다 이제는 돈 생길 때마다 미국 ETF 위주로 주식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게 맞는지 늘 갈등합니다. 네, 이렇게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건 맞고요. 그 예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잘하시는 거 맞습니다. 잘하시는 거 맞고 단지 이 퀀트 분석에 의해서 저희도 로봇 어드바이저 개발할 때 요 퀀트적으로 해서 ETF에다가 매매하는 식으로 지금 알고리즘을 짜서 이미 거의 운영 시작한 지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퀀트적으로는 매달 사시더라도 요 8, 9, 10월 달까지는 일단 여기서는 좀 멈추고 기다려 보셨다가 8, 9, 10월 달에 틀림없이 지수가 한 10% 정도까지 밀릴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내년에 1, 2, 3, 4, 5는 분할해서 저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매번 이렇게 모아 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대통령 2년차 2분기, 3분기는 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퀀트적으로 봐도 PER S&P 500 22배 이상이면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자료에 앞으로 미국은 연평균 한 3% 정도 수익 날 것 같다. 앞으로 5년간. 네, 그런 얘기를 해놓을 정도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니까요. 뭐 어쨌든 뭐 비싸면 비중을 좀 줄이고 보수적으로 하고 쌀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이번에 4월 8일 날 싸게 살 기회 줬었잖아요. 그죠? 그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하나요? 했는데 작년 8월 5일도 그랬고 이번 4월 8일도 그랬고 반드시 네, 항상 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포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은행 정기예금에 묶여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금융강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축은 방대한 IRP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의 변화가 이제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증권사 자문 서비스 외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을 활용한 증권사 투자 상품 또는 1등 ETF 따라기 등등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향해 가는 증시에 채슬리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인춘풍님이신데 축구 선수의 사진을 올려놓으셨네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면 네, 한번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없이 좋아요 안 눌러도 열심히 듣고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올 초 뉴스에 미국 은퇴자 10억 정도 퇴직금으로 떠나던데 부럽더군요 하셨고요. 선생님 3억이 너무 비싸요. 좀만 낮춰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채밀턴 분들은 2억 언저리라도 가능하시니까요. 네, 저희 회사 전화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에서 돈 버는 분들 10%도 안 돼요. 한강 근처에 사는데 몇 년 동안 투자로 돈 잃어 젊은 분들 투신으로 119 올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성향 맞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월급 일부분을 적립식으로 S&P 같은 우량주에 길게 들어가면 재산 증식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늘 마포대교 건너서 퇴근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있으면 마음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럴 거면 아유 저한테라도 찾아오지 마. 사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21년부터 전문의 방송 들으면서 2천만 원으로 주식했는데 4천이 됐다고요? 와, 주식으로 돈 벌어서 가족들 외식하고 애기들 여름 옷도 사줬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와이프 수익률 보여주니 현금 2천만 원 더 주면서 계속 하라고 하네요. 주식 기초 강의 10번 듣고 공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2천이 4천 됐고 중간에 좀 빼쓰셨고 3천 정도에서 2천 돼서 5천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열심히 하시면 잘하면 7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주를 좀 잘 잡으면 한 40% 수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안젤라 님도 열심히 해서 정부 바뀌기 전에 이미 370% 수익 보고 어제 남편 차도 한 대 바꿔줬다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일본에는 와타나베 부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전 세계에서 아마 그 한국에서 뭐 채밀턴이라고 하는데 그 도대체 채밀턴이 뭐야? 뭐 이러면서 채밀턴이라고 하면서 막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막 들어와서 돈 벌어 간다고. 그 분 중에 이제 한두 분씩 막 탄생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광교산 i80님이 주식 투자 20년 됐는데 아이디에 i80은 IQ 80이라고 지었습니다. 전무님 이야기 듣고요. 그동안 제가 IQ 200인 줄 알았습니다. 내 IQ가 80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고집이 센 사람이 한 번씩 딱 부러집니다. 이 질문 요 하나만 더 듣고 해야 되겠네요. 전문의 말씀대로 현금 35% 확보했습니다. 총알 쏘려고 준비 중인데 올라오는 MP 보면서 참고 중인데 MP를 보면 비중이 늘어나는 종목도 있고 수익형 MP 기준에서는 현금하고 채권형 비중까지 하면 아주 높은 비중이라서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포트 조정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액션은 30개 포트 중 선택한 종목 4종목의 비중 증가 추이를 보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 중이고 피보나치 되돌림으로서 0.786 라인 3073을 기다린다. 3073 라인에서 조방원 바이오 종목 선택한 후에 나머지 현금 비중을 소진한다. 이렇게 대응 중인데 2달차 인턴은 따라가기도 힘드네요. 저희가 MP는 계속 이 시장에 있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 어떤 종목이 꺾이는지 그걸 보면서 MP는 1년 내내 이렇게 리셔플링이 되거든요. 리밸런싱이 되고. 근데 자산 배분은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수익형 MP에서도 절대 수익형 MP에서 자산 배분을 좀 하잖아요. 근데 자산 배분이 좀 안 맞는 저희 매니저는 자산 배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계속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저번 6월, 7월처럼 장이 안 빠지면 그러면 그렇게 자산 배분을 안 한 매니저의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희 전체적으로는 자산 배분이 워낙 어려워서 그 자산 배분은 제가 많이 좀 지시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7, 8 지금 현금 30% 이상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저 최근에 보면 한 번씩 팍팍 무너지는 종목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에서도 1111 같은 거 확 빠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뚝이 터지기 전에 툭툭 하면서 돌멩이 몇 개씩 툭툭툭 떨어지듯이 전조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전조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주식이 이렇게 크게 빠져? 이런 게 한 3개, 5개 나올 때 그럴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MP에서 어떤 종목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계속 보시고 현금 비중은 지금 35%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여기서 끝내고 신문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외국인 보유 주식 900조 첫 돌파, 관건은 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한국 주식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처음으로 900조를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이 석 달 연속 바이코리아에 나선 데다가 지난달 코스피가 3,200대로 고공행진한 역량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921조 6천억이네요. 와. 전체 시총에서 27.7%에 해당되고요. 지난해 말에 673조와 비교하면 37% 불어나서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3조 4천억 한국 주식을 장바구니에 담았고요. 올해 5월에 2조, 6월에는 3조에 이어서 석 달 연이은 순매수입니다. 올 4월까지 9개월 연속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던 외국인의 쇼핑 목록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25년 1월부터 외국인 매매 동향 쭉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4월까지 13조 요 두 개 합하면 15조죠. 그리고 요 두 개 합하면 3조가 넘으니까 18조 거의 19조 되거든요. 19조에 최근에 한 10조 사가지고 한 9조를 팔았는데도 아까 작년 연말 대비해서 작년 연말에 그죠? 673조인데 그리고 지금 921조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또 수익을 이번에 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작년 재작년까지는 환에서도 깨지고 양방으로 깨졌겠지만 자, 국가별 순매수액은 지난달 미국이 2조 4,800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뒤를 이어서 조세 회피처 3인방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케이먼 제도 등에서도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이를 두고 시장 전문가는 새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달러의 역사에 따른 비미국 자산 선호 현상이 맞물렸다고 풀이를 하고요.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35.26% 올랐죠. 주요 20개국 대표지수 가운데 코스피가 올해 상승률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석 달 천하에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30일 정부가 발표한 이 세제 개편안 후폭풍 때문이고요.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겠다고 발표도 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계획 등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개편하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 또는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있어야만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시티은행도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코스피는 증시 활성화 대책 기대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 대책 영향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순매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는데 박상형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자금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때 정부가 나서서 한국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기업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외국인 자금의 흐름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6개월 연속 순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채권 보유 잔액이 300조가 됐네요. 그러면 채권 300조, 주식 900조다 그죠? 네, 합쳐서 1200조네. 여기에 상장 주식액을 더하면 외국인의 전체 투자 규모는 1229조, 역대 최대 규모다. 예, 우리나라에 진짜 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지난번 환율이 1450원 넘어갔을 때 한국 계엄 사태 등등 여러 가지 우려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제가 국내 외국인의 채권 규모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그렇게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셀코리아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 금액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경의 돈의 세계, 증세의 아름다운 조건. 우리 조은경 교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7월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법안인데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삭감을 담고 있고요. 자산 운용사 라자드는 법인세 인하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게 보았고요. 반면 이 조치가 S&P 500 지수 수익률을 약 4% 높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2달간 20%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뒀던 증시가 이달 첫날 폭락을 했죠. 시장은 폭락이라기보다는 약간 급락. 시장은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투자 심리를 약화했다고 보았고요.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율 인상, 예상보다 높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고세율 등이 담겼습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 코스피 5000 시대 목표와 배치된다면서 불만을 토로했고요. 조세체계는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대중 심리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을 하며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큰 영업 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4년 법인세는 0원이었고요. 두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인데 다행히 반도체 1위 회사로 발돋움한 하이닉스의 작년과 올해 영업이익은 매우 좋습니다. 법인세 감소가 세율 인하 때문만은 아니듯이 법인세율 증가가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지는 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달려 있습니다. 래퍼 곡선을 고하는 래퍼는 세율 인하를 통한 세수 증가와 장기적인 총공급 증가를 주장했고요. 이는 레이건 정부의 감세 정책의 배경이 되었으나 양극화 초래라는 비판을 받고 실정적인 검증을 요구받았는데 결국 세율 인상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실정 자료를 검토해서 국민과 기업을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근로와 기업하려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세제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하셨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계시지만 상속 증여세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미국만 하더라도 140억 정도는 그냥 증여 상속하고 중국도 증여 상속세가 없어요. 홍콩, 싱가포르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아야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아야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살고 싶은 분들이 이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못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증여세만이라도 먼저 한 30%로 낮춰보면 30%? 30% 정도는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해외에 계신 자산가분들도 많이 좀 들어오시고 또 특히나 지금 자산이 인구 구조에 있어서 저 위에 많이 고여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고여 있는 자산을 갖다가 한 세대를 이렇게 툭 떨어뜨려 줘야 그러면 그 많은 부동산만 하더라도 일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일경 중에서 1000조만 툭 밑으로 떨어져도 그 정리하는데 300조 세금 받을 수 있잖아요. 1000조만 정리해줘도.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현명한 세금 정책들이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삼성 기술력 대체 불가, 애플 돌변한 이유가 파격 전망. 전자가 2027년부터 자체 설계한 고성능 이미지 센서를 애플에 공급하고요. 이것도 27년부터네요. 테슬라도 27년부터였잖아요. 자,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달 테슬라와 22조 7천억 원 규모의 AI 칩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스마트폰의 제왕 애플에도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최적화한 칩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고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공급하는 차세대 칩을 스마트폰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 센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렌즈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동안 아이폰에 들어가는 제품은 일본 소니가 독점 납품했었네요. 애플의 신제품 개발 기간이 2-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27년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아이폰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번 납품으로 삼성 반도체는 연간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소니는 애플 물량을 독점하면서 지난해 16조 8천억 원의 매출을 냈었네요. 자, 갤럭시 S25 울트라와 애플 아이폰 16 프로 두 제품은 같은 플래그십 라인이지만 갤럭시가 카메라 성능이 4배 이상이나 앞섭니다. 비밀은 반도체에 있는데 갤럭시는 삼성 이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적용한 반면에 애플은 소니 4,800만 화소 제품을 공급받고 있군요. 애플이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쓰기로 한 거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고요. 전자가 테슬라 AI 칩에 이어서 애플 이미지 센서까지 수주하자 시스템 반도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소니가 2011년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1위에 오른 이후 한 번도 이 자리를 뺏긴 적이 없었는데 연간 2억 대에 달하는 애플의 물량을 독점한 덕분이고요. 지난해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이 51.6%로 2위인 삼성전자의 15.4%와 3위인 중국 옴니비전을 11.9%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고요. 앞으로는 소니의 시장 지배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삼성이 자사 갤럭시부터 샤오미, 오포, 비보까지 전 세계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를 고객사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소니 물량의 한 20-30%만 빼앗아와도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미지 센서가 중요한 이유는 카메라 품질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두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스마트폰 브랜드들은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이 카툭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의 경량화를 반도체 기업에 주문하고 있는데 삼성은 동일한 양의 빛으로 더 많은 신호를 만들어내는 나노 프리즘 기술을 통해서 크기를 업계 최소인 0.56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이는 등 경쟁사와의 기술 초격차에 성공을 했습니다. 애플 공급망 진입으로 전자는 반도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는데 이미지 센서는 최근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적용처가 늘어나고 있고 옴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모가 24년 28조 7천억 원에서 29년 265조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공급되는 이미지 센서는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계하고 미국 오스틴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애플 공급으로 삼성은 연간 최소 수조 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삼성의 파운드리를 갖다가 인적 분할해서 떨어뜨려 놨다면
삼성 파운드리가 그동안에 이제 얘네들 분기에 막 조 단위씩 적자나고 이랬다가 저런 대규모 수주 소식이 터졌으면 아마 상한가를 막 빵빵 치면서 시가총액이 한 100조 정도도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100조까지는 아니겠다 그죠? 최근에 전자 주가 올라간 거 보니까. 그래도 파운드리 사업부만 따로 떼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그 정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트럼프가 푸틴 곧 만나 휴전 협상을 직접 나선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때문에 오늘 방산 주가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정상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고요. 3년 5개월 넘게 이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벌써 3년 5개월이네요. 우리가 한국 전쟁 겪었던 게 그죠? 1950년 6월 25일부터 해가지고 3년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미국 내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회담이 매우 조기에 열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게 답을 했군요. 자,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곧이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 회담을 하려 한다고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프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날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데에 대해서 고도로 생산적이었고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통화한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이제 휴전할 의향이 좀 더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개하고 러시아 교육국에 대한 2차 제재를 지렛대로 러시아의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공습을 강화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트코프 특사를 러시아에 급한 동시에 제재 절차를 밟았고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해온 인도에다가 25% 관세를 3주 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도 비슷한 성격의 관세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러시아는 미국이 통보한 휴전 데드라인을 8일을 이틀 앞두고 양국 정상회담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3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얘기했고요. 다만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휴전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고요.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이용해서 2차 제재 위협을 피하고 휴전 협상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뭔가 합의가 되다 보기보다 러시아 저쪽 사람들은 자존심 이런 거 엄청 강하잖아요. 뚝심, 러시아 불곰 이런 표현을 쓰듯이 호락호락하게 푸틴이 이번에 협상을 전격적인 무언가 휴전 협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대비해서 외교 채널을 가동하면서 대러 제재에 고삐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기업악재 카카오의 승부수 카톡 소셜 플랫폼으로 변신인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낸 카카오가 다음 달 카카오톡을 전면 개편합니다. 메신저를 넘어서 소셜 플랫폼으로 혁신하는 게 핵심이고요. 카톡 내에서 친구 탭을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피드형으로 바꾸고요. 대화방으로 바로 영상을 끌어올 수 있는 숏폼 탭도 신설합니다. 또 오픈 AI와 협업한 신규 AI 서비스를 다음 달 공개하기로 했고요. 사법 리스크와 주가 부진, 국가대표 AI 사업 탈락 등 삼중고의 허덕이는 카카오가
카톡 개편과 AI 신사업이라는 지렛대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7일 정신화 카카오 대표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는 카카오의 AI 대전환기에 서막이 되는 해라면서 하반기부터 압도적인 모바일 플랫폼 위에 이 카카오톡 위에다가 다양한 AI 서비스를 출시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기업 소비자 간 거래 B2C AI 서비스로 거듭나겠다고 밝혔고요. 카카오는 카톡 첫 번째 탭인 친구 탭에 최신 컨텐츠를 연속으로 표시하는 피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동안 전화번호부 역할만 하던 친구 탭이 다양한 콘텐츠를 탐색하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탭에는 숏폼 서비스를 새로 적용하고요. 숏폼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스튜디오를 독점 콘텐츠를 공개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기존 지인 중심이던 카카오톡을 크리에이터와 콘텐츠를 아우르는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오픈 AI와 개발 중인 AI 제품은 다음 달 1일 1차 공개가 되는데 11월 이내로 출시할 예정이네요. 그리고 카카오 내 외부 서비스를 연결하는 AI 에이전트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는데 에이전트 플랫폼은 카카오 그룹사뿐만 아니라 외부 파트너와도 연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은 이용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앱을 방문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카톡 안에서 카카오 T 앱 등 다른 외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경량화 모델을 기반으로 구동을 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도 카톡에 접목을 한다네요. 자,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8% 증가한 1,859억 기록했고요. 매출은 1.2% 늘어난 2조 283억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일단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이 전년보다 10%나 불어났고요. 최근 카카오가 주력하는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 증가세는 16%, 플랫폼 매출 확대를 견인했고요. 컨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줄었지만 플랫폼 매출 호조가 콘텐츠 부문 부진을 보완했네요. 자, 카카오는 최근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데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사업 정예팀에도 떨어져서 성장성의 의심을 받았는데 AI 기술력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며 신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는 냉담한 눈초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깜짝 실적으로 시장의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고요. 여론을 의식해서 계열사 매각을 추진하던 카카오가 이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매각 검토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한데 그룹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카카오 엔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글로벌 성과 창출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KTNG 상반기 매출 3조 원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상반기 3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반기 기준 역대 실적을 깔아쳤고요. KTNG는 올해 2분기 매출 1조 한 5천억에 영업이익을 3,500억이나 냈습니다. 야,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8.7%, 영업이익은 8.6%나 늘었고요.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증가했는데 상반기 누적 매출은 3조 390억으로 반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3조를 넘었네요. 자, 호실적을 이끈 거는 해외 관련 사업인데 2분기 해외 관련 매출은 한 4,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6%나 증가했군요. 해외 관련 판매량은 167억 개비로 같은 기간 9.1%나 늘었습니다.
매출과 판매량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데 KTNG 관계자는 아시아 태평양,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주요 권역에서 에세 등 고가 제품 판매 비중을 확대한 것이 주요했다면서 하반기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공장에서 원재료 현지 수급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원가 절감에 따른 이익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야, 기사를 빠르게 읽었더니 네, 기사 26분 만에 끝내네. 자, KTNG 할 때마다 제가 대학이나 주식 강의를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의 개념을 담배를 피시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담배를 피시는 분과 담배를 안 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조합을. 자,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과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 자,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해보면요. 자, 담배를 피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안 하고, 여기서 주식을 KTNG 주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담배를 피시면서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담배를 소비하면서 내 건강을 해치면서 담배를 소비만 하고 내 돈 쓰면서 지금 3,500억 수익 났다 했잖아요. 네, 1조 5천억 매출에 3,500억. 그러면 나의 건강과 나의 돈으로 KTNG 임직원 분들하고 그 주주들을 하는 거죠. 주주들한테 많은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KTNG 주식을 들고 계시면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담배를 태웠을 때 내가 쓰는 돈 1년에 담배값 한 500만 원 중에 일부는 그게 이익이 되고 주가가 올라가서 결국은 그 다음 해에 담배값이 저절로 주식에서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들. 그럼 담배를 안 태우면서 KTNG 주식을 갖고 있는 분하고 KTNG 주식이 없는 분하고, 담배도 안 태우고 KTNG 주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담배도 안 태우면서 KTNG 주식을 들고 있으면 결국은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의 그 소비하는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의 배당과 주가 차익으로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케이스로 나열을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나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 그러면 담배만 가지고 보면 나는 담배는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나는 안 태울 거야. 그러면 KTNG 주식을 사는 게 맞냐 아니냐. 보면 KTNG 주식을 사는 게 맞죠. 담배를 태우시는 분 입장에서도 KTNG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맞냐 안 갖고 있는 게 맞냐. 갖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8만 원 할 때 KTNG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한 6%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4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800만 원어치 정도만 주식을 사놨더라도 1,400만 원이 돼서 600만 원이면 담배가 뭐 한 2, 3년치 다 담배값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업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KTNG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G에서 G는 또 진생, 담배, 인삼공사죠. 인삼. 그래서 정관장을 늘 선물로 정관장 많이 이렇게 선물도 하고 많이 사드시잖아요. 똑같아요. 정관장을 사드시는 분은 KTNG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맞냐, 안 들고 있는 게 맞냐. 네,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애플 주식 모든 게 다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